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매주 화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오늘은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이 멀리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을 좀 했는데요. 김종철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있어 지금? 여기가요. 여기 어디 바닷가 근처인데요. 바닷가? 캐나다에 네. 네. 스탠리 파크라고. 예. 뭐라고? 어디? 드론은 보셨나? 스탠리 파크? 그 거기 스탠리 파크가 네. 저기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저기 공원입니다. 공원. 네. 거기 왜 가 있어요, 근데? 저기 비즈니스 놀러 왔어요, 언프렌들리 해야지.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가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야? 저 이번 달 안식월이어가지고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왔네요. 네. 제가 이번 달 좀 쉬는 달입니다. 그래서 네. 오마이뉴스 좋은 회사네요. 쉬는 꼴을 못 보고 전화를 연결해서 국제 전화로 이렇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오후 4시예요. 오후 4시. 그래요. 그럼 지금 아직 10타 정도 안 돼가지고 좀 약간 비몽사몽 그런데 잘 연결했네. 비몽사몽인 가운데. 네. 아니 스탠리 파크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스탠리 파크에서 여기가 해안가를 갖다가 자전거로 10km를 지금 종주를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 좋네요. 네, 재밌고요. 네. 지금 해안가를 쭉 돌았습니다. 네, 자전거로. 네, 우리 아이랑 같이 돌았습니다. 그렇군요. 안식월을 맞이해서 지금 한 달 정도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가 난리가 났는데 빨리 와서 이거 분석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제가 어제 저기 주말에 잠깐 여기 다운타운 시내에 잠깐 식사하러 나왔는데 그리스 식당가를 갔어요. 보니까 그리스 식당이 되게 유명한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서 맛집이라고 소문났다고 왔다고요. 근데 우연히 가다가 그 스테파노 집이라는 하여튼 그런 그리스 식당에 들어갔는데 스테포스 집이다. 근데 거기 식당에 그 종업원들이 전부 다 그 검정색 옷을 다 이렇게 신발까지 다 이렇게 뼈맞춰 입고 있길래 혹시 이 그리스 국가부도 이거와 연관돼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혹시 그래서 옷을 그 유니폼을 이렇게 입었나 해서 물어봤더니 안 그렇다네. 원래 검정색이었대요. 우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 집 워낙에 원래 옛날부터 검정색 유니폼을 쭉 입고. 그렇구나. 근데 나라는 국가부도인데 여기 식당은 되게 잘 됩니다. 여기 그리스 식당이 되게 유명한 식당이어가지고. 그래요? 줄 서서 먹는 집. 그렇군요. 저는 근데 음식 가격도 생각보다 되게 쌉니다. 그래요? 한국보다 싸요? 네, 한국보다 싸고 되게 맛있고요. 보통 전체 비프 요리 이렇게 하나 세트로 시켰는데 우리나라 돈 한 2만 원이 채 안 됐어요. 네, 그랬군요. 지금 분위기로는 그리고 오히려 여기 분위기는 거의 캐나다에서 안 올 분위기인데? 여기 사실 거예요, 선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너무 좋고 여기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값도 싸요. 스타벅스 제가 스타벅스 오나가 훨씬 싸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경제 전문 기자가 관광 가이드 전문 기자가 된 것 같아요. 김종철 부장님. 여기가 네. 전공 바꿔서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 카필라누 서스펜션 브릿지인가 여기 카필라누 흔들다리 여기 거기도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캐나다 관광청에서 여기 뭐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게. 가이드라도 좀 해볼까. 그러게요. 저 캐나다에 너무 빠져있지 마시고요. 한 달 후에는 반드시 복귀하셔서 우리 팟짱 애청자들 특히 김종철 부장 팬들이 많으니까 캐나다 경제 얘기 섞어가지고
그리스 얘기까지 묶어서 취재해가지고 오세요. 별말. 저는 그냥 쉬러 이제 좀 하여튼 저기 저 여기 밖에 나오니까 오히려 더 팟짱을 더 많이 자주 듣게 되고요. 네. 원래 나오면 애국자 된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너무너무 자주 잘 듣고 열심히 하십시오. 네. 네. 끝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팟짱 김종철 부장 팬들과 또 팟짱 애청자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유, 네. 저 여기서 열심히 놀다가 재충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애청자 여러분, 저희 김시연 기자하고 김지혜 기자 열심히 저보다 더 잘하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네. 한 달 후에 제가 잘 건강한 모습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스...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결해 주지 마시고요. 예. 좋은 방송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쉬다 오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네, 김종철 부장은 스탠리 파크에 있고 김지혜 기자는 팟짱 스튜디오에 이 칙칙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선배가 저렇게 즐겁게 있으니까 김지혜 기자는 어때요? 저도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는데 네. 선배가 지금 제 손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왜냐면 저 그리스 식당이라던가 네. 스탠리 파크라던가 저 자전거 대여라든가 이런 거 제가 10년 전에 한 겁니다. 10년 전에. 네. 10년 전 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김지혜 기자가 10년 전에 했던 것을 김종철 부장은 지금 하면서 약간 10cm가 떴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하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종철 경제부장을 대신해서 한 달 동안 이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코너를 지켜주실 코너지기 김시연 경제부 차장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팟짱 초기에 출연하셨었어요. 그랬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팟짱에 다시 나오시는데요. 김종철 경제부장이 가려서 못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워낙 잘하셔가지고 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었고요. 휴가 가면 제가 잠시 이제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경제 영역의 대타 전문 기자. 그렇습니다. 너무 진지해서 농담할 때마다 제가 떨려요. 자, 여러분들 진지한 재미가 있는 김시연 기자와 한 달간 비언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도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로 출발하겠습니다.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지난 5일 열린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61%가 긴축 재정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자 그리스의 주요 채권단 가운데 하나인 유럽중앙은행 ECB가 20일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일은 그리스가 ECB에 빌린 돈 35억 원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조 4천억 원에 대한 채무 만기일입니다. 그리스 은행들은 현재 현금이 바닥난 상태로 IMF에 이어 ECB마저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리스의 은행들은 연쇄 부도를 피하기 힘듭니다. 그리스 사태가 우리 증시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2% 넘게 급락했습니다.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인데요.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보면 그리스 굉장히 먼 나라인데 이 그리스가 이렇게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것이 결국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시연 차장 이거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일단 이 사건이 네. 우리까지 얼마나 파급이 미칠 것이냐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리스가 전 세계
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제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또 우리하고도 어떤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제 그렉시트라고 해서 이제 과연 그리스가 그 유로존에서 탈퇴할 거냐, 이제 그게 지금 관건이 될 건데 그 그리스가 탈퇴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도미노가 돼서 주변에 다른 나라들까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약간씩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로존을 만들 때도 절대 이게 뭐 탈퇴하는 국가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번 허물기 시작하면은 그 세계 경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양날의 갈등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렉시트. 그래서 그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금 영국이 투표하고 있잖아요. 유로존 탈퇴할지 말지 2017년까지 투표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도 지금 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그럼 결국 유로존 자체가 1999년에 성립됐던 EU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투표 전에는 유로존 쪽에서도 만약에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그 사실상 유로존이 탈퇴하는 거다라고 이제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을. 근데 이제 결과는 그게 더 역효과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협상은 없다. 이렇게 사실상 그 유럽 그 채권단이 그리스 국민들을 겁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로 반대를 찍어버렸어요. 이거 좀 놀라운 결과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그 그리스 국민들이 그 이 채권단 협상에 대해서 불만이 컸고요. 특히 이제 이 그 유로존 협상을 주도하는 국가가 독일인데 아시겠지만 독일이 2차 대전 때 이제 그리스를 그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그런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독일이 앞장서서 이런 구제금융을 주장하고 나오니까 그런 어떤 민족적 반감도 좀 없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그리스 전문가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가니까 백분 토론 같아. 김종철 부장 있을 때 우리가 막 이게 우구 까불고 했는데 김시영 기자가 있으니까 확실히 가방끈이 길잖아요, 저분이. 그죠? 그러니까 달러. 어찌됐든 저희가 이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홍종학 의원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가계 빚을 줄이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 등 활성화 대책까지 만든 체크카드가 오히려 가계대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연결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2010년 말 8조 5천억 원에서 2014년 말 16조 6,4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복잡한 대출 서류를 준비 없이 월급 통장이나 쓰던 계좌에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약정만 추가하면 되는 편리함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받는 신용대출보다 이자가 0.5에서 1%포인트 높은 데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복리로 계산돼 불어납니다. 지난 1분기 17개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 기준 마이너스 통장의 평균 금리는 연 5.26%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금융사는 체크카드 연계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권장해 대출 장사에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비싸군요. 평균 금리가 연 5.26%. 이거 거의 그 사채 수준 아니에요? 아닌가? 사채는 30%가 넘고 100%가 넘을 때 있죠. 그래요? 네. 이거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김시영 기자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카드를 쓰게 되면 빚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차피 다 갚아야 되는 거고 또 현금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것도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체크카드는 원래 그럴 용도가 아니거든요. 이럴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 통장에서 자기가 있는 잔액에서 빠져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빚을 금액만. 빚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이너스 카드 통장에 연결하는 이런 편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길을 금융기관이 열어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체크카드는 만약에 50만 원이 들어있다. 그러면 딱 50만 원만 쓰고 땡 해야 되는데 그 체크카드에 마이너스 카드 기능을 넣어가지고 50만 원인데 한 500 더 써. 한 550 쓰다 보면 금방 1000만 원 되는 이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트기 시작하면 그냥 늘어난다는 거예요. 선배 터보셨나요? 눈빛이 터보셨는데요. 아니, 트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카드는 쓰면 쓸수록 좋다는 주변에 얘기가 있어요. 돌려막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죽하면 그러겠으니까 지금 생활비에 지금 허덕이는 그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오죽하면 체크카드에 마이너스 기능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를 금융당국이 활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자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 낮춰야죠. 예.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카드를 활용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사람이 많다면 그만큼 통장 금리를 낮춰주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강요해서 결국에는 그 개인들 부담만 더 줄게 하는 그런 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는 동결하거나 낮추면서 결국 생활금리는 이렇게 다 올려서 다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아까 금융권 지적도 시안 선배가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저축은행 같은 데에서는 지금 이 대출을 하러 가면은 체크카드를 만들라 하면서 이제 새로 나온 게 있다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 연계를 적극 권장을 해서 뭐 이율이 14에서 29%까지 되는 그 고금리로 14에서 29%요? 네, 저축은행이니까 그렇게 뭐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대출 장사나 뭔가 그 이율을 높여서 그 은행들이 가져가려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속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저축은행을 가시거나 은행에 갔을 때 이 체크카드 하시면 덤으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틀 수 있다. 이렇게 현혹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갔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뉴스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주머니 속 500원짜리 동전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액면가의 2,700배인 135만 원에 팔렸기 때문인데요. 이 동전의 특징은 1998년산이란 겁니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한국은행은 매년 1,000만 개 정도 찍어내던 500원짜리 동전을 8,000개만 생산했습니다. 이마저도 증정용이라 1998년산 500원짜리 동전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2013년 6월에는 88만 원, 같은 해 3월과 2월에는 각각 113만 원과 104만 원에 팔렸습니다. 카드 사용의 증가로 동전이 점차 사라지는 가운데 주머니 속 500원짜리 동전이 새롭게 보이는 요즘입니다. 야, 우리 찾아보자. 지갑에 열어봐. 500원짜리가. 저 어제 500원 썼는데. 100원짜리밖에 없어. 정말 짠하네요. 이 빈곤한 지갑. 진짜. 찾아봐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시중에 거의 깔려 있지 않아요. 있는 거 이미 다 이게 벌써 오래된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나온 지 오래돼서. 나만 인지 알려주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135만 원에 팔리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IF 직후에 사람들이 그 온갖 그 집에 있는 금붙이며 뭐 동전이며 다 끄집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 집안에 장롱 속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이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굳이 한국은행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찍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만들고 이제 증정용만 이제 한정적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수집품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유독 그게 많아서 다 수거했던 것이고 그래서 희귀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찍어내질 않고. 그 98년 이전에 나왔던 500원짜리 동전이 많이 있잖아요. 뭐 97년, 96년. 그게 갑자기 이제 시중에 나오니까 그게 98년쯤 돼서는 굳이 뭐 새로 동전을 찍어낼 필요가 없던 거죠. 시중에 동전이 많으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거를 모아서 뭐 하는 건가요? 그냥 희귀하니까. 수집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동전이 뭐 남아돈다. 그러면 굳이 뭐 별로 사람들이 수집 가치를 못 느낄 텐데 이게 한정품이다 하면 사람들이 막 사잖아요. 비슷한 효과입니다. 이 동전을 또 모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수집가들. 네, 수집가들도 계시고 또 일반인도 이렇게 이게 하나에 뭐 50만 원이야? 100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135만 원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표 수집이 대표적이고 동전 화폐 수집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저도 초등학교 때 우표 좀 모아봤는데 그 지금 팔면 좀 값이 있을까? 지금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갖고 있죠. 네. 저는 옛날에 10원짜리 좀 모아봤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짠하죠? 500원짜리를 모아 10원짜리 모으고 그렇군요. 자, 오늘도 김지혜의 발로 뛰는 경제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시연 기자와 함께 카카오 택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카오 택시 누적 호출 건수가 500만 건, 500만 건이나 됐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대박이죠. 지금 거의 콜택시 시장은 카카오 택시가 장악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카카오 택시 앱으로 이제 택시 기사와 승객이 3개월 동안 500만 번을 만났다는 얘기니까 하루에 한 5에서 6만 건 정도 콜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택시가 나오기 전에 네. 그 서울 지역에서 콜택시 하루 호출 건수가 한 3만 3천 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카카오 택시가 생기면서 그게 하루에 그 전국으로는 15만 건, 그 서울만 따져도 한 6만 건.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래요. 그게 이미 그 서울 지역 콜택시 시장은 잠식했고 문제는 이제 카카오 택시가 생기면서 기존에 이제 일반 택시를 이용하던 사람까지도 나도 한번 콜택시 한번 써볼까 하고 이제 콜택시 이용을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제 늘어난 거고 실제 한 점유율은 한 절반 정도, 5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택시를 뭐 부르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티맵 택시니 뭐 리모 택시, 뭐 네이버 택시 이렇게 뭐 콜택시 앱도 한 10개가 넘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카카오 택시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거의 뭐 독점이라고 봐도 그러네요. 틀린 말이 아닌데요.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건 이제 기사 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콜택시 불렀을 때 뭐 5분 10분 기다리면 사람들이 안 부르죠. 근데 카카오 택시만 하면 한 1분 만에 바로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택시가 25만 대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이제 콜택시가 6만 3천 대인데 그 카카오 택시 기사 회원 수가 이미 11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콜택시 기사보다 더 많은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수의 그 택시 기사 이렇게 회원 수를 갑자기 이렇게 거느리고 갑자기 이렇게 점유율이 90%가 되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택시 기사들, 승객들이 카카오 택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혹시 그 콜택시 타보셨나요? 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그 혹시 여성이 이제 네. 콜택시 아니더라도 이제 밤늦게 이제 택시를 잡거나 콜택시는 안 타봤고 젊은 시절에 나라시는 타봤어요. 나라시가 나라시 모르는 몰라. 죄송해요. 이게 일본 말인데요. 그 야밤에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밤이 자정이 되면 늦게까지 술 마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4인 1조로 해가지고 돈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만큼 택시기사한테 주고 원하는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타보셨어요? 그렇죠. 합승 비슷한 거네. 그렇죠. 합승 비슷한 건데 미리 짜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거점들이 있어요. 종로 뭐 어디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김시영 기자 너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밤문화를 잘 모르는구나. 많이 해봤죠. 그 비슷한 거는. 여튼. 그래서 특히 남성도 그렇지만 네. 저도 좀 무섭긴 합니다. 근데 여성이 밤늦게 택시를 잡거나 이 콜택시를 부르면 사실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집이 막 변두리야. 저희는 구파발인데 구파발이야. 뭐 일산 뭐 저기 뭐 일산 번호인데. 예. 그런 택시가 들어갈까 과연 막 합승급은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그럼 뭐 따블 불러야 되고 따따블 불러야 되고 맞아요. 또 잘못해서 진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이 택시 강도라도 만들면 어떨까? 여자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예. 그 불안감이 사실 있거든요. 이 카카오 택시가 이런 고민을 일거에 해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저도 어제 새벽에 이제 공항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 카카오 택시를 탔어요. 이제 저희도 집이 변두리라서 택시가 거의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 앱으로 출발지하고 도착지 장소만 딱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호출하면 1분도 안 돼서 택시 기사가 앱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깔아야죠. 카카오 택시를 타려면 그게 이제 카카오톡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호출하면은 한 1분도 안 돼서 택시가 배정이 돼요. 연락이 딱 문자로 와요. 그리고 그 앱에 뜨죠. 네. 그리고 같이 택시기사 이름, 사진, 그 차량 번호, 그 차종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뭐 5분 뒤에 도착합니다. 뭐 4분 뒤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뜨고 지도에 위치가 뜹니다. 내 위치하고 지금 현재 택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떠요. 실시간으로 다 그렇죠. 핸드폰에 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택시가 이동하는 경로가 보여줘요. 점점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택시가. 어머머머. 약간 좀 무섭죠. 네. 아니 약간 그 미래 시대의 그런 삶 같아요. 무슨 첨단 과학 도시 이런 데서 만화에서나 봄직한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사실 엄청난 기술 아닌데 사실 편리하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네요. 사실 콜택시 부르면 택시 언제 올지 뭐 이게 기사 어떤 사람일지 믿을 만한 사람일지 또 기사가 또 웃돈 요구할지 이런 불안감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앱으로 하니까 뭐 굳이 콜택시 그 회사 전화해가지고 뭐 언제 오네 택시가 그 없어요 뭐 그런 뭐 신랑이 할 것도 없고 그래, 취중에 또 신랑이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앱으로 하니까 이게 편리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카카오 택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다음 카카오한테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콜비를 얼마예요 여기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콜비 1,000원씩 받는데? 네, 낮에는 1,000원, 뭐 저녁에는 밤에는 한 2,000원 받는데 그래요? 카카오 택시는 콜비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콜비도 없고 그 기사들은 택시 기사들한테는 수수료가 얼마예요? 그러면 좀 그것도 더 주나? 없습니다. 수수료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3,600원 어치 탔어. 그러면 3,600원이 전부 기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카카오는 뭐 먹어? 없죠. 그래요? 근데 이거 왜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다음 카카오톡과. 그래요? 카카오톡도 처음에 생겼을 때 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의 카카오톡이 그 카카오가 다음을 삼키게 만든 그 원동력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돈이 될 거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는 거죠. 뭘로 돈이 될까? 그렇죠. 따져볼까요? 네. 지금 일단 수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승객도 이기고 기사도 이기고 그 손해 보는 건 콜택시 업체만 손해를 봅니다. 기존에 이제 그 콜비도 받고 이제 기사들한테 수수료도 챙겼던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 자리를 이제 카카오 택시가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일반 택시만 이제 취급하는데 카카오 택시가 노리는 게 이제 따로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그 카카오 리무진이라고 하는 이제 고급 택시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돈이 되거든요. 그 아직 다음 카카오에서는 뭐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뭐 이제 물밑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올해 안에 이제 택시에서 그 등 있잖아요 위에 그 등 없애고 빈차. 이제 그 미터기도 없애고 그러니까 밖에서 오면 택시로 안 보이고 그 일반 승용차로 보이는 거죠. 미터기 없으면 어떻게 돈을 내요? 그냥 미리 결제하는 거죠. 그 일정 정도 거리가 나오면 대충 그 거리에 맞춰서 이제 금액을 이제 지정을 하겠죠. 그런 어떤 지금도 보면은 광화문이다. 그럼 광화문 얼마, 뭐 상암동에서 광화문 얼마 이렇게 그렇죠. 딱 정해놓는다는 거죠. 지금도 카카오 택시 이용하면요, 그 택시비가 떠요. 예상 택시비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지도를 이제 카카오 택시 직접 뜨지는 않고 그 다음 지도를 통해서 경로를 입력하면은 카카오 택시 뭐 한 광화문에서 그 우리 집까지 뭐 9,000원이다 예상 택시비가. 근데 실제로 근사합니다. 그래요? 미터기 나온 액수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야. 무섭죠. 옛날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돈 없을 때 막 어디 급하게 가야 되는데 막 그러면 아저씨 2,000원밖에 없어요. 2,000원어치만 태워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그럼 아저씨가 학생들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봐서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건 불가능하겠네요. 금액이 딱 뜨면 2,000원 갖고 택시 타면 안 되겠다. 이제 미터기가 거의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그 고급 택시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 예전에 이제 우버 블랙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버 택시는 들어봤어요. 우버 택시 말고 이제 우버 블랙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고급 승용차 렌터카를 이제 기사까지 딸려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밤에 부르듯이 그 우버 블랙을 연락하면은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기사가 그 검은색 그 벤츠나 BMW를 타고 딱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어서 오셨습니까? 음료수도 딱 대접하고 완전히 귀빈 대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호텔급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고급 그 이제 대접 프리미엄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제 비용은 이제 아무래도 택시보다는 비싼데
일테면 택시비가 10,000원이다 하면은 우버 블랙은 한 20,000원, 30,000원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 뭐 그렇게 서비스 뭐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우버 블랙이 이제 불법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이제 떴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거꾸로 이제 카카오 택시가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사실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일반 서민용이고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한국 사회 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바로 카카오 리무진이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모범 택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모범 택시보다 한 단계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범보다 더 위.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시중에서는 이 카카오 택시하고 우버 택시를 비교를 많이 하던데요. 우버는 왜 한국에서 실패하게 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카카오 택시가 우버 택시를 이제 베낀 거나 다름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우버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앱에서 택시비 결제까지도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택시는 뭐 카드 결제는 따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기사하고. 네. 근데 우버는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나라 왔을 때도 네. 우버 택시만 했다면 사실 이런 말썽은 별로 없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우버 블랙 이런 또 일반 승용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우버 X. 그러니까 내가 막 자격증을 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버 X라고 해서 그 호출을 하면은 내가 대신 그 가서 택시 기사처럼 손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하게 되면 당장 그 택시 기사들이 들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당장 자기들 밥그릇이 떨어지는 건데 이렇게 이제 반발에 부딪히니까 결국 서울시가 나서고 국토교통부가 뭐 나서고 뭐 우파라치다 뭐 돼가지고 단속이 뜨니까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 그 우버가 이 원래 공유경제라는 개념이거든요. 뭐 내가 이제 어떤 쓰지 않는 물건이나 그렇죠. 이런 서비스를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프로그램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 사실 이게 택시 기사들까지는 배려를 못한 거죠. 우버엑스나 우버 블랙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택시 기사들은 밥그릇이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근데 카카오 택시는 달랐죠. 거꾸로 이제 택시 사업들과 먼저 손을 잡은 거예요. 아, 너희들 위해서 해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비 없죠. 그 기사 수수료 없죠. 그러면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네요. 만약 콜택시를 하게 되면은 그 고객들도 콜비를 내야 되지만 그 기사 수수료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과연 이게 그 카카오 택시 모델이 얼마나 갈 거냐. 네.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인데요. 이제 카카오 택시가 이제 힘이 커지면 나중에는 이제 지금도 90% 이상 차지하는데 점유율이 나중에 유료하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무료도 약간 이제 한정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료화했을 경우에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유료하면 욕 먹는데 처음에 무료하다 나중에 유료하면. 그렇죠. 네. 이제 문제는 또 경쟁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티맵이니 티맥택시, 리모택시 같은 게 있다가 카카오 택시가 유료하면은 그 사이에 이제 반대급부를 얻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유력한 안은 네. 그냥 일반 택시는 이대로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카카오 리무진 같은 고급 택시 시장에 진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업에 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존의 택시 기사님들도 저희 팟짱 많이 들으시거든요. 기존의 택시 기사라면 차라리 카카오 택시를 하는 게 낫겠다. 그죠? 당연하죠. 네, 이게 훨씬 더 택시 회사에 뭐 돈 띄는 거 없고 수수료 뭐 산악금 내야 되는 거 없고 이러면 차라리 이게 날 텐데 차만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다 할 수 있나요? 카카오 택시가요? 네. 카카오 택시는 일단 택시 기사용인 거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버 X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운전사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카카오가 근데 저는 이렇게 택시도 콜택시도 많이 타지만 요새 또 대리운전.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 대리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10,000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1688 오이오이 1688 오이오이 써보셨어요? 아니요, 전 대리운전 안 해봤습니다. 아, 이거 우리 그 광고주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이 다음 카카오가 대리운전, 퀵서비스 이런 분야까지도 넘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카카오 택시 하면서 당장 이제 카카오 대리운전이 나올 거다. 카카오 퀵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고 올해 안에 이제 이 중에서 한두 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리운전 시장이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요? 그 아까 이제 카카오 그 택시 그 콜택시가 하루에 5, 6만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대리운전 평균이 하루에 47만 건입니다. 하루에요? 네. 하루. 47만 명이 술을 먹는 거야? 더 이상 그 이상이 먹는 거죠. 음주 코리아. 이러니까 진짜 되게 47만 건의 대리운전. 사실 대리운전은 다 음주운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 이후에 대리운전을 맡기는 건데 47만 건이라는 숫자는 정말 놀라운 숫자네요. 그렇죠. 네? 이게 대단한데? 그 수수료만 따져도 한 5천억 원이라고 해요. 연간. 1년에 5천억 원. 이야, 수수료만. 네. 그러니까 보통 대리운전하면 뭐 5천 원부터 뭐 만 원, 2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네. 보통 이제 수수료가 20%를 뗍니다. 기사 연결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만 원을 받으면은 20%는 이제 그 콜택시 그 대리운전 업체한테 가고 나머지 80%만 이제 그 기사가. 대리기사한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콜택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연간 151억 원입니다. 이미 그 거의 그러니까 30배 차이가 나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운전 쪽만 잡아도 이 대박이 나는 거죠. 저는 대리운전 시장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어요. 네. 김시영 기자를 통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되는데 대리운전 앱도 그렇게 많아요? 지금 벌써 300개가 넘답니다. 와, 그렇구나. 지금 콜택시가 아까 10개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미 대리운전 앱 쪽에는 이미 그 많은 이제 작은 업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운전도 그 콜택시 못지않게 그 고객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네. 뭐 이게 어떤 기사 올지도 모르고 싸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게 또 제때 연결되는지 언제 오는지도 뭐 모르고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다음 카카오가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바로 온다. 그럼 다들 다음 카카오 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미 카카오톡 이용자층이 있고 그 또 카카오 택시를 통해서 그 고객들한테 보여준 그 사용자 경험을 무시 못 하거든요. 내가 카카오 택시를 써봤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대리운전에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훅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은 시장을 처음에 잠식하고 그 다음엔 큰 시장을 넘보고 큰 시장에서 크게 먹겠다. 이런 게 다음 카카오의 전략이구만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작은 소규모로 운영을 해오는 대리운전 업체들 이런 데하고 충돌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다음 카카오라는 아주 커다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아주 그냥 그런 신세계나 이런 이마트나 이런 데가 동네 그 자영업자들 다 못 살게 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음 카카오도 작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바로 그 대리운전 그 업체에서 그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카카오 택시는 다음 카카오는 대리운전에 진출하지 말라고 이제 반대하는 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죠. 그래요. 네. 사실 그 카카오 택시가 처음에 뛰어든 이제 콜택시 업계는 그 나비콜, 앵콜 이런 게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거든요. 나비콜은 그 SK 플래닛에서 운영하고 앵콜은 뭐 동부 그룹 쪽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어떤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대리운전 업계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아까 이제 30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제일 잘 나간다는 데가 뭐 버튼 대리, 뭐 앱대리 24 이런 앱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에요. 뭐 이제 막 처음 사업 시작하고 뭐 작은 기업들이죠. 근데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카카오는 대기업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대기업이죠. 예. 여기 이제 사실 중개업체의 높은 수수료 때문에 이제 불만이던 대리기사들도 당장은 반기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돈을 안 받고 할까? 아니죠. 10,000원 다 줄까요? 대리기사들한테? 안 그렇겠죠? 당연하죠. 이 택시 쪽하고 좀 사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확실하게 그 다음 카카오가 강자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20%를 다 받지는 않겠죠. 뭐 시장에서 한 20%, 30% 형성된다 하면은 카카오 택시는 한 10%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모든 그 기사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다른 작은 업체를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또 거꾸로 이제 다음 카카오가 이제 대리운전을 독점하게 되면 이 수수료 갖고 또 자금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야, 근데 이거 대리운전 업계까지 큰 기업이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실 독과점을 좀 해보겠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돈도 많은 회사가 이런 것까지 해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운전, 카카오 퀵서비스 뭐 이렇게 다 이런 그 국민생활 영역으로까지 카카오톡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다음 카카오의 서비스는 뭐가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 걸로 전망하세요? 뭐 비슷한 서비스가 계속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면 좋습니다, 사실. 카카오 택시 써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대리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나와서 그냥 그런 기존 서비스가 별다를 게 없는데 뭐 그 기사들만 착취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 욕을 먹을 텐데. 네. 사실 우버도 처음에 서비스가 나왔을 때 논란이 됐지만 그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반기는 고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버 택시가 나옴으로써 기존의 어떤 콜택시 업체도 좀 뭔가 좀 달라지고 좀 개선되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사실 뭐 기업이 돈을 번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이 우버가 됐건 다음 카카오가 됐건 어떤 특정 업체가 한 시장을 다 이렇게 독차지한다거나 또 이렇게 골목상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그 해서 곤란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IT 기업들, 큰 기업들이 진출할 때 네. 직접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업체를 뭐 인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카카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문어발식으로 옛날 대기업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재벌들. 네.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카카오 택시가 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택시 기사들 그리고 고객들 서로 유인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합리적인 수익을 가져갈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사실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거기에는 이제 기업도 뭐 책임이 있지만 네. 우리 이용자들부터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서비스 이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생경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다음 카카오는 어떤 미디어 그룹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하고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는 중심 업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택시, 대리운전, 퀵서비스 그야말로 운송 전반에 대해서 그 발을 넓히면서 문어발식으로 그 사업을 확장할 때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물론 이제 당장에는 국민들한테는 이익이지만 큰 틀에서 볼 때 한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 전 재밌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렇게 꼼꼼한 오늘 굉장히 애청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였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꼼꼼한 생활 정보 잘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